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예, 한호철 민주당이 낙마 대상자로 꼽았던 인사청문회 3인을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낙마를 하면서 퇴장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에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두 후보자의 운명 어떻게 다가오게 될 것인가 그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당선인의 이 공정 가치가 흔들리게 됐다. 김인철 후보자의 잦은 낙마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데 전주혜 의원께 좀 네. 내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아무래도 또 어제 뭐 낙마로 인해서 뭐 좀 인사 검증이 좀 부실하지 않았냐 뭐 이러한 또 뭐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겸허히 수용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정부 출범한 이후에는 좀 더 검증 기능이 좀 강화되는 이만큼 더욱더 이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좀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민주당이 의석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170석이 넘는 거대 야당입니다. 네. 뭐 압도적인 그 숫자의 지금 제1야당, 그 제1당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여소야대 현실에서 좀 당면하고 있는 것은 정말 청문회 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 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간신히 맞춰졌습니다만 네. 국무총리 그 청에 대한 이제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런 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동의 요청서를 보내거든요, 국회에. 그럼 20일 안에 이제 맞춰야 된다 이렇게 국회법에서는 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20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초유의 이런 사태가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오늘인 5월 4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돼요. 네. 그런데 또 민주당이 또 뭐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로 대가지고 결국은 또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고 이렇게 청문회 20일 이내에 그 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이것을 지금 시한을 넘긴 부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과연 이제 이런 것이 결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의 억지, 그리고 민주당의 발목 잡기, 지금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원활하게 좀 청문회가 진행이 됨으로써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인지 또한 도덕성과 능력 또한 자질을 갖춘 후보인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저희는 하루 빨리 검증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좀 서운함, 섭섭함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 기회를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민주당에서 궁극적으로 이 한호철 3명의 장관 후보자들 중에서 말씀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연기된 것에 대한 것과 맞물려서 낙마 영순위는 한동훈 후보자인지 거기에 대한 그 견해도 아울러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방석 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이러한 청문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100% 그런 자료 이게 제출이 돼야 그럼 청문회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목리, 일당 텃세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민주당 정부에서의 자료 제출 정도가 되면 예. 그것은 문제 삼지 말고 이제 그 청문회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 인사청문 정국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흔히들 아빠 찬스라는 이름으로 따라다녔는데 청문회를 마친 상황 이 시점에서 능력이나 뭐 국민 정서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네. 때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결격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그것과는 좀 다른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던데 네. 실제로 느끼시는 건 좀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죠. 어제 갑자기 6시에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하다가 갑자기 퇴장을 하셨어요. 저는 청문회를 보다가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 그 퇴장을 하는 것은 이것은 후보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12시까지 결국은 또 청문회장에 있다가 산회를 하는 뭐 네. 이러한 진풍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왜 민주당이 그렇게 그 파행을 결국은 또한 또 만들고 또한 왜 퇴장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한 사유를 저는 밝혀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저도 어제 한덕수 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는 관계로 그 정호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진행 여부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만 예, 제가 예.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그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도 이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당의 의원님한테 확인한 바로는 그 얼마 전에 그 찍은 그 세브란스 병원의 MRI를 줬답니다. 민주당 그 의원님께 예. 보시라고 줬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청문회장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나왔겠지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이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자녀들의 편입학 뭐 관련해서는 뭐 어제 어느 정도는 또 뭐 본인 그 후보자가 또 소명을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것은 뭐 의원의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은 국민 공감대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어떠한 뭐 결정을 내린 상태는 아니고요. 국민들이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경청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두 분의 의원들의 이 한 표를 포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됩니다. 표결을 통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가 논의했던 한동훈 후보자나 정호영 후보자와 맞물려서 이 총리 인준을 연계할 가능성을 언급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총리 인준을 해줄 테니 누구는 낙마하자. 뭐 이 정도의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상황이 있는지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절속 추천을 한 것을 왜 민주당이 책임이 있는지 모르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정호영 후보자,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병원장으로 또 대학 교수로 있었던 또 학장으로 의대 학장으로도 뭐 부학장인가요? 의대 교수로 있을 때 그때 자녀가 동문 교수 혹은 동료 교수 또 논문 공저자분들이 이 여러 가지 심사 과정에서 최고점을 주는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만에 뭐 별로 넘지 않는 점수에서 바로 최고점이 간다든지 병역 같은 경우도 왜 세브란스 제출합니까? 당시 병역 그 검사 받을 때 그때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새로 뭐 MRI 찍어서 제출하라는 요구가 아니거든요. 병역 판정 당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 자료 요구하시면 되고요. 개인정보 동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여러 가지 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저희가 봤을 때 한동훈 후보나 이 정호영 후보나 원희룡 후보를 임명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를 이 민주당의 어쨌든 국회 인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무총리 인준을 포기하더라도 장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정호영, 원희룡 살리기를 위해서 국무총리 포기하는 최초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인사청문 전국이 그야말로 가시밭길 순탄치가 않습니다. 저희 말씀 나누고 있는 이 와중에도 국토위에서 원희룡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일단 불발됐다는 소식까지 또 전해져 왔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국토위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여 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인사청문 전국은 뭐 오늘이 사흘째인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게 될 테니까 또 얘기할 제가 기회가 좀 있을 것 잠깐 같습니다. 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도 우려하는 게 뭐 이렇게 총리 그 사람의 그 후보자 만의 뭐 능력이나 뭐 도덕성이나 뭐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것이죠. 예.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을 보면 결국은 다른 그 본인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그 낙마 대상인 후보자와의 어떠한 그런 연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 자질 뭐 오히려 동의가 돼야 될 분이 또 낙마를 하는 예. 뭐 이러한 지금 상황이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장경태는 예. 연계가 아니다라고 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연계 안 어제 제가 총리 후보 그 인준에 참여한 의원으로서는 예.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인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네. 2007년 3월에 총리 후보자 이제 청문회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때 뭐 나왔던 뭐 2002년 김앤장 뭐 근무랄지 아니면 그 신문로 그 자택에나 AT&T의 뭐 월세 뭐 아니면은 뭐 압구정동 또 아파트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다 그때 이미 소명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다시 꺼내 들어서 이것을 또 그때는 문제 안 삼다가 지금 와서 이게 문제 삼는 것은 이것은 법률상으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 예. 그리고 오히려 이게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진 예.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예. 드리고요. 그 한덕수 후보자의 정말 능력이나 아니면 도덕성이나 뭐 여러 부분이 정말 총리로서 뭐 충분한지 여부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른 부분과 연계하지 말고 독자적으로 좀 판단해 주실 것을 네.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장경태 의원 반론기 한번 드리고요. 네, 네, 그리고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명예로운 고위공직자의 퇴임을 좀 기대합니다. 어찌됐건 2007년에 고위공직자 관련된 인사청문 기준과 2022년의 기준은 매우 다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공직자윤리의 LH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서 많은 공분이 있으셨고 공직자윤리법을 포함한 많은 도덕적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 김앤장에 또 가셔서 18억에 이르는 고문료도 수임하셨고요. SOE 사회이사 등의 여러 가지 이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위공직자를 퇴임하시고 나서 재산을 그렇게 많이 형성하게 되셨는지 충분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뭐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재산이 형성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 제출하시면 저희도 충분히 검증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어제 그 부분 상당히 소명이 됐습니다.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선택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이 선택의 순간을 맞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재명 상임 고문 그리고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 두 인물의 선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앞서서 인사청문 정국에 대한 우리 토론은 두 의원께서 활발하게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이 얘기들은 사실 누구도 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당사자들이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겠지만 날카로운 초선 의원의 이 촉으로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상임고문이요. 이원욱 공관위원장이 차출도 고려하고 있다. 부중에 조금 다른 얘기를 했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두관 의원도 표현의 수위는 좀 다르지만 맥락이 좀 비슷한 목소리. 등판론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구체적인 지역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확실히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 고문의 등판이 두렵긴 두려운 거 봅니다. 어찌됐건 0.7%의 박빙의 전국적인 어떤 경합을 벌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국회의원 선거를 만약 출마하신다면 저는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으셔서 이 전국의 지방선거 격전지를 누비시는 방법도 있고 또 재보궐선거 출마로서 공직 후보자로서 이름을 올리면서 또 다른 선거에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분당갑 출마를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국민의힘의 상황과 저희 당의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은 이미 공석이 된 자리에 이 공천하는 과정이라면 저희는 직전까지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 본인들이 공석이 됐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을 또 뺀다든지 혹은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저희가 다른 지역에 소위 또 우세 지역에 공천을 함으로써 다른 지방선거에 영향을 또 여러 가지 이 유세 지원을 나가는 등의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자기도 하지만 결국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이 참여자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많은 이 더불어민주당에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재명 고문님을 적재적소에 저희가 역할을 드릴 테니까요.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진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등판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장 의원께서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제 자꾸 국민의힘에서 이제 분당갑으로 나오시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분당갑으로 가든 뭐 개항을로 가든 아니면 출마를 안 하시고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든 그 부분은 가장 적재적소에서 이재명 고문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을 저희는 찾고 있는 과정이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서든 발목 잡으시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서 드린 조언이었습니다.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대장동이 있는 분당갑에 출마를 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일종의 좀 자극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속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명분입니다. 그래서 뭐 당선 가능성, 소위 말하는 당선되기 이제 쉬운 곳. 근데 이런 곳을 출마를 위해서 명분을 버린다고 하면 그것은 단시적으로는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장기적으로 많은 걸 잃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그 상임 고문 같은 경우는 뭐 국민의힘이 이재명 뭐 상임 고문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근데 명분이라는 점에서 그냥 저는 뭐 다른 당 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성남시장을 또 2번 역임을 했고 또 경기도 지사를 또 2번 역임을 했습니다. 스스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를 나간다고 한다면 당연히 가장 연구가 있고 또한 본인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분당을 나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명분이 맞다. 상식과 공정선에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인천 계양을 간다? 저는 뭐 될 수는 있겠죠. 인천 계양이야 또 민주당에게는 유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당선이 될 수 있겠지만 이분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결국 명분을 잃는 것이다. 의원직은 얻을지 모르지만 명분을 잃는 것이다. 인천과의 어떠한 연고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명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선택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제 인수위원장으로서의 활동은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된 상황이고 결단만 남은 상황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남 분당갑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뭐 당내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안철수 이제 후보가 이번 그 대선 결과에 뭐 기여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당선인이 또 공동 정부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상은 뭐 이런 그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 입성하는 것은 뭐 너무나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그런데 어디를 갈지는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이거 지금 뭐 떠오르는 몇 군데 그 보궐선거지에서는 안철수 대표와 가장 접합점이 있는 곳은 이제 분당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분당의 판교에 안랩 연구소가 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분당이 가장 아까 말씀드린 명분에는 맞는 곳이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의 이 보궐선거 출마를 바라보는 물론 선택은 아직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 마음은 어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뭐 저는 어찌되었고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구도상 안철수 대표에게 분당갑 공천하기 쉽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여러 가지 아마 논의가 있을 겁니다. 대승적 차원에서 이 대선 과정에서의 단일화 과정을 어쨌든 예우한다라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은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매우 쉬운 선택을 하는 거다.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안철수 후보가 개항을로 나오십시오라고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 지역 대표,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긴 하지만 지역만의 국회의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좀 열린 과정이 있다, 열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안철수 후보께서도 대표께서도 아마 여러 가지 출마와 관련된 고민하실 텐데 출마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정말 이 제대로 된 정당의 단일화 과정, 정당의 통합 과정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지 그게 더 고민일 겁니다. 개인의 공천의 문제는 아니죠. 이제 안철수 대표 정도 되면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덜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계속 이 당대당 통합 과정에서 아직도 지금 통합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안철수 대표가 이 청와대의 어떤 IT 과학기술 뭐 수석이라든지 또 이 여러 가지 이 개각 과정에서 이태규 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내에서 인수위원장은 맡고 계시지만 인수위 내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1차 개각을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과연 안철수 대표가 인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갸우뚱하실 텐데요. 단순히 그런 개각 과정 또 이 당대당 통합 과정을 모두 다 이 수면 아래로 내리고 예. 분당갑 출마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폄하하는 논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의도 펀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전주혜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